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강원도 평창 오대산의 국립조선왕조 실록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반출됐던 조선왕조 실록과 의궤가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온 건데요. 헌적 역사, 오늘은 오대산 사고본 실록 이야기와 함께 실록 편찬의 의미와 가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실록 편찬을 빨간펜 정신에 빗드는 이유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오대산 사고본이 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그 실록, 태주에서 철종까지 25대 472년의 역사를 기록했는데요. 고종과 순종은 일제 강점기 때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제외를 했고, 그쵸.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진들한테 간신히 살아남은 전주 사고본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실록을 찍어내서 이 서울의 춘추관, 강화대 정족산, 그다음에 그 봉화 태백산의 봉화 거기, 그다음에 그 무주의 적산상, 그다음에 평창의 오대산에서 5대 사고에 한 부씩 보관을 했다라는 건데, 네. 이 중에 오대산 사고본은 1913년에 일본 도쿄대로 반출됐다가 1923년 그 간도 대지진으로 대부분 불타 없어졌고, 용께 살아남은 75책, 성종실록, 중종실록, 선조실록, 효종실록인데요. 이 5개시 이제 설립된 그런 국립 조선왕조실록 박물관에 상설 전시된 겁니다. 그리고 의궤는 왕실 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이렇게 전시하는데, 네. 일본으로 역시 반출됐다가 돌아온 82책, 82책입니다. 괜히 일본으로 가져갔다가 그러니까요. 이건 또 남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이렇게 다 없어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래도 진짜 일부라도 남아있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예, 그 이제 오대산 사고본은 일부 남아 있는 거고, 그 지금 실록의 경우는 모두 2,114점이 남아 있는데요. 14책이 남아 있는데, 강화 정족산 사고본이 1,187책, 그다음에 태백산 사고본이 848책, 그리고 오대산 사고본이 75책이 남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적산산 사고본이 823책인데 이거는 북한이 한국전쟁 때 이제 가져갔습니다. 그중에 4책이 남아가지고 그것이 한국학중앙연구원 거기에 이제 소장을 하고 있어서, 북한에서는 요 적산산 사고본을 가지고 또 영인본도 만들고 거기 나름대로 또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빨간펜 정신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오대산 사고본 중에 이제 성종실록과 중종실록을 보면 좀 눈길을 끄는 게 정본이 아니라 교정본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진왜란을 거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전주 사고본을 토대로 해서 아까 5대 사고에 보관한 그런 인쇄본을 다시 찍어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전란 때문에 물자가 되게 부족했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교정을 본 흔적이 있는 그런 이른바 교정본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이제 그 이 오대산 사고본에 보내서 거기서 이제 그 보관을 한 건데요. 그냥 버리기 아깝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오대산 사고본 중에서 성종실록과 중종실록을 보면 붉은 먹글씨로 교정을 본 흔적이 남아 있죠. 그래서 뭐 선조실록이라든가 효종실록은 그 나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본을 했는데, 앞에 거 요거는 이제 그 빨간펜 이렇게 붉은 먹글씨로 했는데요. 제가 말하는 실록의 빨간펜 정신은 그런 뭐 단순한 교정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기록했던 그 교정본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본을 만든 건데 그걸 이렇게 빨간 펜으로 수정했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역사적 가치를 갖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어떤 건지 한번 이게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이게 사실 빨간 펜 정신, 빨간 펜이라고 표현한 거가 뭐냐? 그 당대의 표현은 주묵사라고 해요. 붉은 먹글씨로 쓴 역사다. 주묵사라고 하는데, 이 어원이 뭐냐면 그 중국 송나라 역사가인 범충이라는 인물이 신종실록을 수정하면서 썼던 서술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명으로 그 역사를 수정하긴 하지만 수정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서술된 역사를 그냥 쓸 때는 검은 글씨를 쓰고 새로 이렇게 고치는, 그러니까 삽입하는 거는 붉은 글씨로 했습니다. 그래서 후대가 알아보기 쉽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렇게 고치는 대목의 역사를 붉은 먹글씨로 썼다 해서 주묵사다, 그런 역사다 해서 주묵사다라고 한 거죠. 근데 주묵사라는 용어도 좀 낯설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빨간 펜이라고 합니다. 정신이라는 단어까지 붙였다는 건 이건 굉장히 어렵게 이루어지는 작업이라는 걸 말하는 건가요? 그 어떻게 보면 그 아까 얘기했던 오대산 작업은 단순한 뭐
오자 교정용 빨간 펜이라고 했잖아요. 예, 저도 그런 줄 나오는데. 알았던 건데. 근데 이제 실록에는 이렇게 보이는 빨간 펜도 있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빨간 펜, 그러니까 주목사 정신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주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주목사 정신이 내 담긴 부분들은 어떤 겁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선조실록과 그 선조실록을 고친 선조 수정실록을 보면 네. 뭐 이게 알 수가 있는데요. 몇 구절을 보면 먼저 선조실록을 보면 징비록을 쓴 류성룡 그 인물평을 어떻게 했냐면 네. 류성룡은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았고 선비의 억울한 죽음에도 입을 닫았다. 이 사람은 재상의 그릇이 부족한 인물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수정한 선조 수정실록을 보면 선조실록 편찬자가 류성룡을 비방하고 배척을 했는데 아니다. 류성룡은 나라 걱정을 집안일처럼 했다라고 아주 정반대의 평을 내렸는데 네. 했고 그다음에 오성과 한음으로 유명한 한음 이덕형을 두고는 선조실록이 뭐라 그랬냐면 젊은 시절에는 재능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임진왜란 때 소인배들하고 어울려서 예절을 상실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비판했거든요. 네. 그런데 수정실록을 보면 이덕형은 청렴한 인재라는 중망으로 나라를 위해서 집을 잊은 그런 사람이다. 어진 재상인데 대북파 무리가 시기를 해가지고 얼토당토하는 사실을 기록했다라고 오히려 선조실록을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의 인물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가사문학의 대가라는 우리가 정철 예. 유명하잖아요. 예. 선조실록은 정철은 편협하고 망령되어서 원망을 자초했다. 죽을 때까지 비방이 그치지 않았다라고 아주 손가락질을 했는데 네. 수정실록을 보면 정철을 권간이나 적신으로 지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정철이라는 사람은 정승 노릇도 1년밖에 안 했고 네. 그리고 그때 이산해라든가 류성룡 같은 다른 정승들도 있는데 어떻게 혼자 권세를 부렸다는 거냐라고 두둔해 주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지. 근데 선조실록이 비판한 인물들을 선조 수정실록이 변호해주거나 두둔해줬다. 거꾸로의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북파의 영수였던 이첨과 기자원을 두고는 정반대의 평가였는데 선조실록을 보면 이첨은 천성이 영특하고 기계가 있고 간쟁하는 풍토가 있었다라고 이제 칭찬했는데 네. 반면에 수정실록은 이첨은 간적의 괴수다. 실록을 쓸 때 스스로 거린기 없이 자기 자신을 칭찬했으니까 통탄스럽다라고 깎아내렸고 기자원을 두고는 선조실록이 기자원은 도량이 넓고 덕망이 있었다라고 아주 후한 평가를 내렸는데 네. 수정실록을 보면 기자원은 실록을 감수할 때 자기 입맛대로 자기 스스로를 막 칭찬하는 그런 글을 쓰고 막 그랬다. 역사를 남겼다. 주보를 가해도 모자르지 않다. 이런 식으로 악담을 퍼붓습니다. 이렇게 편파보도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당파 싸움 때문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조반정 직후 1623년 8월에 이정구라는 사람이 이제 뭐라 그랬냐면 선조실록은 적신의 괴수가 편찬한 부끄러운 역사다라고 하면서 반드시 재편찬돼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나서는데 요컨대 광해군 때 1609년에 편찬된 선조실록은 대북파인 기자원과 이첨이 중심이 되어서 찬술했기 때문에 객관성을 잃었다.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역사서다라고 비판한 거죠. 그러니까 인조반정으로 세상이 뒤집어지니까 네. 광해군하고 대북파가 쫓겨나면서 그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싹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바꿔놓을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당파 때문에 그렇기도 했는데 원래 그 선조실록이라는 게 태생부터가 사실 부실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던 게 예.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여기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안 했나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실록 편찬을 위한 원자료 사초책이 임진왜란 와중에 불에 타가지고 한 줌의 재로 그냥 완전히 사라져버렸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왜적들이 불태운 겁니까? 그런 것 같지만 불행히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연을 알면 기막힌데 예. 선조 임금을 따라서 의주로 이제 피난길에 나서던 그 선조의 지근거리에 있었던 사관 조존세, 김선여, 임취정, 박정현 같은 그런 그 사관 사인방이 사초책을 몽땅 불태우고 나서 임금 곁을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란 중이지만 임금의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임금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해야 할 사관들이 이게 이제 이건 뭐 필시 나라가 망할 것이야라는 그런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라고 지레짐작한 다음에 불태우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허. 그것 때문에 선조 즉위년 즉 1567년부터 임진왜란 직전 그러니까 1592년 3월까지 25년의 역사가 기록이 완전히 송두리째 사라진 거죠.
아니 실록이 왕의 기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왕의 기록이 25년이 통째로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역사가 공백이 된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처음에 선조실록을 편찬할 때 그 광해군 때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이항복과 같은 명망가가 책임을 졌는데 그때도 이제 뭐 한탄을 하는 거죠. 이게 잃어버린 25년의 그 역사 기록을 일일이 찾아서 기록하려면 이거는 뭐 10년이 걸려도 절대로 완성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한숨을 내셨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당대 사대부들의 개인 일기 이런 거라든가 조정에서 임금과 신하들이 강론을 펼치면서 기록한 어떤 그런 경연일기 이런 걸 가지고 짜맞춰 가지고 이제 그 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을 겪었는데 네. 그마저도 개추곡사라 그래서 영창덕은이 죽고 그다음에 서인과 남인이 축출되는 바람에 이항복도 쫓겨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역사 편찬이 기자원과 같은 대북파가 그런 편찬 작업을 주도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주도권을 뺏기는 바람에 일관성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선조실록이 221권인데 예. 이 사초실종 25년의 기사 이거는 26건밖에 안 되죠. 불가합니다. 그럼 원천적으로 역사 기록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래서 이 조선왕조실록 가운데 가장 부실하고 엉성한 그런 실록이 선조실록이라고 하는 거죠. 뭐 그렇다면 임진왜란과 그 이후에 그런 기사들은 충실할까? 네. 나중에 정식으로 했으니까 그렇지도 않은 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 개추곡사 이후에 대북파들이 맡으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평가가 자기는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편협하고 일방 통행식 역사 소설 이것도 문제였죠. 그래서 당색을 떠나서 당대에 그렇게 인망이 두터웠던 아까 얘기했던 이덕형이라든가 한준겸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그다음에 류성룡 정구와 같은 남인 관료, 서인 계열의 성원, 이항복, 윤두수, 신움, 이정구, 정철, 김상원 이런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비방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반면에 아까 얘기했듯이 기자원이라든가 이천과 같은 대북파는 자기니까 네. 또 이렇게 세상에 둘도 없는 군자로 표현하고 막 이렇게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올바른 역사 소설이 아니다. 그렇겠는데요. 그래서 이 가장 형편없는 그런 실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롭게 주도권을 잡은 반정 세력이 선조실록은 이거는 사실 왜곡시킨 역사 소설이야라고 이제 지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조 반정이 일어나서 서인 세상이 됐으니까 우리 맘대로 우리 뜻대로 한번 뭐 기록을 남겨보자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정구와 같은 사람이 나서서 수정실록의 편찬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그러다 이 수정실록 편찬도 녹록치 않았어요. 그 와중에 이괄의 난이 벌어지고 정무의 호란, 병자호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병난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러네요. 그랬고, 그리고 이 선조실록보다 이게 더 문제는 광해군 일기다.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는 또 논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점 같은 대북파 때문에 광해군 초기 시대의 역사를 메모한 사초가 더할 수 없이 또 왜곡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결정적으로 걸려 있잖아요. 광해군이라는 거는 서인 세력과 이게 반대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반정 세력으로서는 병난을 겪으면서 실추될 대로 실추된 그런 반정의 정당성 이런 거를 또 되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입증하려면 광해군 일기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한 거죠. 선조실록은 뒷전이다. 그때는 그렇게 된 거죠. 광해군은 나쁜 임금이었어라고 해야 우리가 정권을 잡은 명분이 생기니까 그렇게 했다는 건데 어쨌든 뭐 다른 거는 오히려 광해군 문제를 처리하려고 정권의 정통성을 만들기 위해서 다 뒤로 후순위로 밀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선조 수정실록은 이제 후순위로 밀렸는데 그래서 그 이정구가 문제를 제기했던 그런 보다 18년이 지난 1641년에 이제 재론이 다시 됩니다. 당시에 대지학 이식이라는 사람이 다시 이제 편찬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게 지금 변란도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뭐 시간도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민간에 떠도는 야사라든가 그런 각 가문에서 전하는 서책도 거의 없어졌다. 그리고 옛 일을 아는 저 같은 신하들 조금 있으면 죽는다. 어떻게 할 거냐. 빨리 선조실록, 수정실록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촉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거의 뭐 50년이 지난 세월이 돼버리니까 벌써 사망한 사람들도 많아서 구술을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늙어 죽고 그런데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이식의 상서문으로 해서 수정실록의 편찬이 급물살을 타게 되는데 그 처음에는 그 사마천의 사기라든가 사마강의 자치통관 같이 사관 한 명이 책임지고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비용 절감이라든가 효율성 면에서 그게 낫다라 그래서 인조가 대지학 이식이
상소문을 올렸어. 그럼 당신이 한번 알아서 해봐. 스스로 혼자 한번 이렇게 다 책임지고 해봐라고 했는데 네. 이 식이 뭐냐면 이거 사마강의 자치통감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전조의 역사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가 있지만 예. 이거는 당대 역사 아니냐. 그걸 어떻게 혼자 감당할 수 하라 그러느냐 이렇게 식으로 반대를 하죠. 신하들이 그러면은 쓰셔야 합니다. 이거 말 못 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말 떨어지는 순간 그러면 당신이 한번 해보지 그래. 이렇게 맞아요. 이게 제일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의견을 내면 네가 한번 알아서 해봐 이런 게 잘못했다가는 욕 혼자 다 먹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역사 소설이라는 게 개인 의견이라든가 당론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수정 작업도 공론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어떤 공적인 논의 구조가 필요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이 시기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기 때문에 네. 선조 수정실록도 어떻게 보면 공론에 따라서 사관 개인의 저술이 아니라 공론에 따라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나마 그건 다행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빈 관사를 정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전국 8도의 감사에게 이제 사관을 지낸 적이 있던 사람들의 집에 갖고 있었던 가장사초라고 하는데 그런 가장사초 그다음에 야사 이런 것들을 고을별로 수집해서 올려 보내라. 안 보내는 사람은 벌 줘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다 했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수정실록은 그보다도 그 효종 때나 돼서야 마무리됐습니다. 1657년에 겨우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 지금 몇 년 걸린 겁니까? 그러니까 인조 때 시작한 게 효종 때 끝났다 그러면 44년 이제 처음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44년을 했는데 예. 여기서 그 선조 수정실록 편찬에서 정말 빛나는 포인트가 아까 얘기했던 그 주묵사 정신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아까 이정구가 선조실록을 두고 적신의 괴수가 편찬한 부끄러운 역사다라고 진저리를 쳤잖아요. 그랬다가 무려 44년 만에 수정실록을 편찬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타도 대상이고 이거 적신의 괴수가 썼던 네. 선조실록은 폐기하거나 혹은 불구덩이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거야말로.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열람하고 있듯이 선조 수정실록과 선조실록을 그대로 남겨뒀다라는 거죠. 그건 정말 다행인데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한쪽 역사만 우리가 배울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그 바뀐 것도 하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걸 바로 우리가 알 수 이제 있는 거잖아요. 주묵사 정신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선조 수정실록이 편찬자들 이거는 첨삭 수정한 흔적인 빨간 펜, 즉 붉은 먹글씨를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만은 살렸는데 이게 이제 선조 수정실록 편찬에 참여한 최유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네. 역사 기록에는 잘못된 것이 많기 때문에 갖가지 수정서나 해석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잘못을 바로잡을 수밖에 없으니까 범충이 아까 얘기했던 주묵사 정신이 그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수정한 실록을 신구번 옛날 거나 지금 거나 선조실록이나 수정실록을 모두 보존해서 이런 주묵사 정신처럼 참고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그 시절에 이렇게 그 역사 기록을 남기려고 했던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굉장히 올바르구나. 그렇습니다. 그 정신이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역사들을 배울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 최유가 뭐라 그랬냐면 선조실록에서 잘못된 평가로 인해서 모욕당한 인물들이 많았는데 네. 수정실록을 만들었어도 불구하고 그런 오류가 말끔히 바로잡지는 못했다. 그러나 실록과 수정실록을 보는 사람이 자세히 처음과 끝을 잘 비교해서 살피고 옳고 그름을 판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주묵사의 교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역사서 뜯어고친다면서 수정서를 애써 만들어 놓고 예전에 만든 부끄러운 역사서 이것도 폐기하지 않았던 바로 그 정신 이것이야말로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남겨둠으로써 후대의 공정한 평가를 받아보겠다라는 어떤 역사가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대단한데요. 지금 오늘날 우리하고도 좀 비교가 될 만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이렇게 실록이 있고 수정실록을 만드는 이런 일들이 또 있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현종실록과 현종개수실록, 그다음에 숙종실록과 숙종보궐정호실록이라고 해서 숙종실록을 만들었는데 이게 또 당파 싸움이 문제거든요. 네. 뭐 서인이 잡았다가 남이 잡았다가 하니까 자꾸 바뀌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바꿨으니까 폐기하는 게 아니라 예. 잘못된 거 이렇게 고쳐갖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남겨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겨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지오도 모자랄 판인데 그러니까 당신은 말이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리고 경종실록과 경종수정실록이 있는데
두 실록을 그냥 뒀다라는 거죠. 그 경정 수정실록을 편찬한 다음에 일화가 정말 신금을 울리는데 네. 그 당시 정조 때거든요. 예. 경영관인 송덕상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정조한테 아니 뭐 경정 수정실록을 썼는데 이제 옛날 본 그러니까 경정실록은 이제 물이나 불에 집어넣어서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정조가 주묵사 정신을 거론하면서 수정본과 구본 옛날 본을 모두 남겨두는 것은 예법이다라고 아주 단칼에 일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록이라는 게 유네스코 기록유산이잖아요. 예. 그 감이 차고도 넘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주묵사 정신까지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건데 혹시 그 현종실록이 있고 현종개수실록이 있잖아요. 네. 근데 수종실록이라고 안 하고 왜 개수실록이라고 하고 숙종보궐정호실록이라고 하는지. 정호는 그 우리가 정호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책을 내면 틀린 것만 살짝 이렇게 그것도 그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뒤에다가 이렇게 딱 붙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금 달라요. 수정했다라는 게 있고 좀 고쳤다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미묘한 고치는 형태에 따라서 네, 이렇게 이름을 달리 또 붙였던 거군요. 그렇군요. 자,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작품은 카오이아트 헤밍스의 디센던트입니다. 알렉산더 페인 감독이 같은 제목으로 영화화해서 골든글로브 작품상과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영화 디센던트의 원작 소설이기도 합니다. 디센던트는 자손 혹은 유산이라는 뜻이지요. 하와이에서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한 집안의 상속자인 주인공, 맷이 처분하고자 하는 땅, 그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과 그 조상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존재하게 된 그 가족들을 함께 의미합니다. 하와이 출신의 여성 작가이자 떠오르는 미국의 젊은 소설가 카오이 하트 헤밍스의 첫 장편이기도 합니다. 모든 걸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어도 우리가 결코 잃지 말아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요? 희망의 조짐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잃지 말아야 할 마음의 화두는 무엇일까요? 백척간두의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을 걱정하는 뉴스들을 매일 접하면서 제 안에서 아프게 솟아오르는 질문이었습니다. 희망을 위한 단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조차 이토록 힘겨운 세상에서 간신히 배운 것이 있습니다. 고통의 한가운데를 통과할 때는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이 순간조차도 시간이 흐르면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큰 그림의 일부였음을 깨닫게 된다는 점입니다. 아내가 사경을 헤매는 와중에도 맷은 깊은 질투심과 분노를 느낍니다. 맷이 일하느라 가정을